이번 시간에는 이제 각종 부동산에 사용되는 그 이론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론은 이제 벌집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벌집 모형, 이거는 뭐냐면 거래량과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벌집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육각형, 이렇게 보면 벌집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벌집 모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왼쪽하고 이 오른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제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아시겠죠? 뭐 가격입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가격은 상승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육각형이면은 이 6개의 단계에 따른 거래량과 가격과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구간, 2, 3, 4, 5, 6 이렇게 6가지 구간을 편의상으로 구분을 한다면은 1구간은 뭔가 되나요? 자, 오른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뭐예요? 거래도 늘어나고 또 뭐죠? 위로 올라갔죠? 가격도 상승하는 이런 구간이잖아요. 거래도 늘어나고 가격도 상승하는 구간.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걸 갖고서 뭐 대세 상승기 아니냐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은 반드시 이 구간이라고 해서 대세 상승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뒤에서 대세 상승기에 대한 전제 조건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세 상승기가 아니어도 공급 부족에 따른 기대심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게 가능해요. 최근에 몇 년 동안 벌어진 게 바로 이거잖아요. 최근 몇 년 동안이 대세 상승기인 경우도 있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냐? 공급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미리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량도 늘어나죠. 그리고 가격도 높아지죠. 그런데 과연 그때가 대세 상승기였느냐? 아니었어요. 대세 상승기에 대한 전제 조건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1구간은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호황인 시절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주택시장이 호황기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구간은 뭐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들어갔죠. 그 얘기는 뭐예요? 거래량은 왼쪽으로 가니까 어때요? 줄어들었죠. 거래량은 감소했는데 가격은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거래량이 감소됐는데 가격은 올라가나요? 올라갔잖아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강남 같은 경우 거래량은 계속 줄잖아요. 근데 거래될 때마다 뭐가 된다? 신고가 행진이 벌어졌잖아요. 즉 거래량은 줄어든다는 얘기는 뭐 수요가 그만큼 이제 안 붙는다는 얘기죠. 안 붙든지 못 붙든지. 그래도 거래가 되면 어쨌든 간에 신고가에서 가격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간은 뭐냐? 거래량이 어때요? 감소되죠? 왼쪽으로 가니까. 가격은 어때요?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가격은 변동이 없어요. 즉 가격 변동 없이 거래량은 계속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때는 소위 말해서 뭐예요? 수요와 매수자와 매도자의 힘겨루기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유리하느냐, 어떤 게 더 힘이 세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생겨버리는 그 구간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구간은 보시면 어때요? 거래 감소됐죠? 가격도 하락되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거래가 감소되고 가격도 하락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때부터 뭐가 팔린다? 급매물만 팔린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시세에서 낮춰진 급들만 수요자들이 달라붙어서 이제 그런 것들만 거래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할수록 가격은 낮아지고 물론 거래량도 적어지고. 왜? 이때까지는 아직도 매도자가 자기 물건에 대해서 팍팍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다섯 번째 구간에 가면 어때요? 거래량은 늘어나는데 가격은 하락해요. 반대 현상이 벌어졌어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거래를 하면 할수록 가격은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루어진다? 바로 이 바닥을 확인하면은 그때부터 더 이상 떨어지기가 어렵겠구나. 그럼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매수세들이 달라붙어서 바닥에서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된다? 이 사이클이 하나의 원을 이루듯이 이렇게 사이클이 계속 순환이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시장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쁘게 모형이 나오진 않아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완전히 뭐 찌그러져가지고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쁘게, 이거는 이론적인 얘기인 거고, 떨어질 때 반드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벌어져요. 지금 무슨 소리냐? 처음에 스타트할 때 이 바닥 만약에 10억이다 그러면 그게 최종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10억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12억 13억에 떨어져서 다시 상승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거를 20년 30년 놓고 보면 결국은 폭은 있어도 결국 우상향 곡선으로 그려진다, 이 뜻입니다. 다시 회전해서 맨 바닥에 왔다 그래서 똑같이 전에 하한가를 찍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부동산의 하방 경직성이 강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무리 떨어져도 처음에 시작했던 그 밑바닥까지 떨어지진 않는다. 그래서 이걸로 조금 더 좀 이쁘게 표현하면은 순환이 되면서 계속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바로 벌집 모형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번째는 바로 저수지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저수지 이론이 뭐냐면은 이제 중심 지역과 외곽 지역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수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저수지에 있으면 이제 물이 이렇게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막 비가 많이 와요. 그럼 어때요? 물이 상승하겠죠,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를 중심으로 보고 여기를 외곽으로 봤을 때 중심도 올라가면은 외곽도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가물으면 다시 이게 낮아지겠죠. 수위가 낮아지죠. 그러면 어디는 메말라요? 바로 외곽부터 마른다는 얘기예요. 중심은 마르게 되려면 한참 걸리겠죠? 즉 무슨 소리냐? 주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중심이 마르려면 이미 이 외곽은 벌써 말라 비틀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즉 이 외곽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 변동성,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그런 변동성에 따라서 이 메마르고 이런 것들이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투자는 어디다 해야 된다? 중심에다 해야 된다. 왜? 중심은 아무리 상해도 마르지는 않기 때문에 조정은 받아요. 근데 외곽은 어때요? 바로 말라버리잖아요. 마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라도 거래가 안 된다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외곽 지역은 부동산 침체기 때 거래 자체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를 거기 사시는 분들은 우리 집은 집값 하락이 안 됐는데요. 하락이 안 된 게 아니라 하락으로 거래가 안 된 거죠. 거래 자체가 안 된 거죠. 누구도 수요가 달라붙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 중심과 외곽 지역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게 바로 이 저수지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 기사나 신문 뉴스나 이런 거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이제 풍선 효과. 풍선 효과, 규제에 따른 파급 효과. 예를 들어 가지고 강남을 규제한다. 그러면 어때요? 강남은 규제 때문에 사기가 어려워지니까 어디를 해요? 이제 마영성 쪽으로 가잖아요. 마영성도 규제를 한다. 그럼 어때요? 또 외곽 강북 쪽으로 빠지겠죠? 은평구, 도봉구 이렇게 빠지겠죠? 이와 같이 규제가 없는 지역만 선별적으로 몰려다니는 그런 효과. 이걸 바로 이 풍선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결 효과라는 게 있어요. 물결 효과. 여러분들 아시죠? 호수에 돌 하나를 딱 던지면 어때요? 이게 퐁하죠? 퐁하고서 얘가 이렇게 물결이 치죠? 그럼 어때요? 물결이 여기를 퐁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물결이 어디로 가요? 이 좌우로 이렇게 쭉 퍼져나가죠? 이래서 물결일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야? 중심부의 가격이 변동이 생겨버리면 그 변동이 시간에 따라서 외곽으로 전이가 된다. 이게 바로 물결 효과인 거예요. 자, 처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집값의 바로미터는 뭐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를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라고 볼게요. 그럼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해. 그럼 어때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강남의 신축 아파트 가격 올라가겠죠. 그럼 강남의 아파트가 가격 오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키 조정하기, 높이 조정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영성에 있는 가격이 올라가기죠. 몇 달 지나고 나서. 그 마영성 가격 오르면 또 몇 달 지나서 어때요? 강북 지역에 또 올라가죠. 강북 지역 올라가면서 어때요? 분당이니 판교 같은 데에서도 가격이 올라가고. 이것이 이제 경기도 외곽으로 의정부나 안양 이런 식으로 외곽으로 빠지는, 이게 하나의 변동이 생겨버리면 그것은 그 지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물결 효과가 외곽까지 전이가 된다. 그래서 이걸 바로 물결 효과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상승뿐만이 아니라 하락 시장에서 동일해요. 강남 재건축이 하락한다? 그럼 어때요? 반대로 강남 재건축이 하락하니까 그거 비교해가지고 강남의 신축 아파트도 가격이 빠지겠죠? 그리고 좀 지나면 외곽도 빠지는 거예요. 왜? 그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강남의 재건축의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강남의 재건축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좀 지나면 강남 신축 아파트가 오르고 좀 지나면 마영성에 있는 아파트가 오르니까 그쪽 지역을 먼저 공략을 한다는 뜻이에요. 왜? 이미 강남의 재건축으로 가기에는 너무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후순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A상태 여기는 포기해버리고 바로 강남 신축 아니면 마영성에 있는 아파트를 공략하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향후에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투자 시기와 효과, 가격대를 산정할 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이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익혀두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